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까지 요란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하늘이 개했습니다. 간혹 빗방울 한두 방울만 떨어지는데 이미 햇빛도 지금 나고 맑은 하늘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공기질이 매우 깨끗하고 향기조차 향기로운 공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마음껏 숨 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보다 앞선 숱한 검사 선배들이 줄줄이 옷을 벗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현지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적폐의 칼잡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적폐청산 검찰총장 택한 문재인 대통령 결국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파격 인사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고검장도 안 거친 선수를 총장에 바로 임명한 것이 처음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9기, 20기, 21기, 22기, 23기 줄줄이 옷 벗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코드 인사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깜짝 뉴스. 시진핑 주석이 G20 회의 직전에 북한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받아서 북한 간다.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가 어제 동시에 인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초청으로 20일에서 21일 국빈 방문을 한다. 양국이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지도자로는 후진타오 이후에 14년 만에 중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회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끼고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진다.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성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욕설 논란,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본인인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을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뒤에서는 흠모하던 선배인 황교안 대표와 도대체 왜 갈라섰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성규 사무총장이 뭔가 배제돼서 불만이 누적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성규 사무총장의 욕설, 막말, 파문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그 속사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태광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서 무려 33억 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21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기업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서 33억 원 이익을 챙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정위가 김치 강매, 김치 억지로 판 걸로 과징금 매긴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대기업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가 모두 고발이 됐습니다. 김치와 와인,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천 시민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대책도 없고 원인 진단도 안 되고 빨간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인천의 붉은 수돗물,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빨간물이 계속 나온다. 19일째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장이 사과했지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왜 사과하냐?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언제까지 빨간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주민들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애초에 인천시와 정부는 왜 그거 마셔도 된다라고 성급하게 의견을 냈는지도 지금 와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정수 배수장 대대적인 정화 방침인데 원인을 잡아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죠.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장을 향해서 무능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대단히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수돗물 그리고 무능한 인천시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빨간물이라니. YG의 양현석 대표를 둘러싼 이 경찰과의 커넥션 의혹이 또 제기된 상황. 양현석 1인 체제에서 견제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일보는 YG 내부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꼬리를 문 사건 사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드래곤 대마초, 탑 빅뱅 대마초,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대성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쿠시 코카인, 양갱 대마초, 승리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 BI 마약 구매 의혹 등등 모든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YG는 건재했었던 걸까?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이 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전직 날카로운 칼잡이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원조 안방 마님,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사태풍. 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검장도 안 거친 윤석열 지검장을 바로 검찰총장에 낙점을 하면서 그 사익 기수들, 윤석열의 이 선배 기수들이 모두 다 옷을 벗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인사태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친권 박탈 얘기입니다. 이 고유정과 관련해서 숨진 남편의 재산 고유정이 사실상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채널A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양현석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기수 파괴. 검찰 내부에서는요. 파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수 파괴.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하면서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자, 총장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줄사태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기자가 줄사태에 대해서 묻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난감한 듯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른바 검찰 길들이기 전형적인 코드 인사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가 질문했던 줄사태 얘기 말입니다. 지금 워낙 파격적인 어떤 내정이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뭔가 술렁술렁. 오늘 특별히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찰 기수가 몇 기죠? 21기죠? 네, 21기예요. 21기. 만약에 검찰 옷 안 벗었으면 지금 윤석열
총장 임명 이후에 옷 벗는 대상자. 맞습니다. 뭐 지금 딱 김광삼 변호사님 딱 걸립니다. 예상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죠. 88년 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고검장을 건너뛴, 그러니까 지금 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고검장, 그리고 총장인데 고검장을 안 하고 바로 건너뛰어서 총장에 임명한, 직행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 23기,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보다 2기수 후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3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통상 그 23기 동기와 그 윗기수들은 사실은 그 후배 밑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죠. 선배 기수 19기까지 총 검찰 간부가 29명인데 이 29명이 통상적 관리에 따라서 옷을 벗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줄사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 목소리도 담아봤는데 고검장, 부장검사, 지검장 얘기 한번 보시죠. 먼저 현직 고검장님. 그동안 총장보다 선배인 기수가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고검장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장검사. 선배 기수 중 현직 있는 인사들은 아마 대부분 옷 벗을 것이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 현직 지검장은 청와대가 입만 맞는 사람만 남기려 한다라는 사표 내겠다라는 의사를 현재 밝히고 있는 건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알겠고 박정호 대변인,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크게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인데 우선 첫째 하나는 오늘 동아일보가 제목으로 뽑은 이 11자가 다 모든 걸 얘기해주고 동아일보 일면 제목 적폐청산 검찰총장 택했다. 한번 이 보실까요? 적폐청산 검찰총장 택했다.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윤석열 지금 후보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그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그 특수부의 권한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을 위한 그 직제 개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는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 공약 1호인 적폐청산 작업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사회 여러 군데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이제 다른 발전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임기 뭐 3년 정도 남았고 검찰총장은 이번에 되면 임기가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여전히 계속 적폐청산을 쭉 하겠다라는 사인이라 거기에 야당이 왜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반발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남은 임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비슷하니까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런 의지를 이 인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쭉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인사 태풍입니다. 인사 태풍. 저는 오히려 뭐 검찰 주류 개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자는 연수원 23기예요. 지금 문무일 총장은 연수원 18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는 사실을 오래 준비를 하셨어요. 구술을 해서 사실은 대학 동기들이 이미 총장을 하고 지난 15기, 16기에 있는 김수남 총장하고 동기예요. 그렇군요. 대학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많은 검찰은 보통 자기보다 후배가 윗 직책을 받게 되면 다 사퇴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래야 또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쉽게 또 지위가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29분 정도의 그 윗선배들이 거의 다 이제 바뀔 가능성이, 옷을 벗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9명 위에 선배들 다 나가죠. 아래에 있는 이제 후배 기수에 있는 검찰 인사들도 윤석열 후보자에 의해서 이제 인사가 진행이 되면 소위 지금까지 검찰을 쭉 이어져 왔던, 검찰을 이어왔던 검찰 사회의 주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예. 자꾸 얘기하고 있는 주류 교체, 사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있었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사법부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야당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었거든요. 네. 이런 것 같이 이제 두 가지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야당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언뜻 들으면 검찰 주류 좀 바꾸는 게 뭔 잘못이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은 검찰의 그 윤석열의 선배님들 최근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과 함께 거의 뭐 한마음 한몸으로 청와대를 비판해왔던 기수들이 지금 언급됐던 옷 벗을지도 모르는 29명의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선배들인데 소위 청와대의
반기를 든 불편한 검사 기수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후보자를 이제 지명하는 걸 우리가 두 가지 시각에서 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적폐 수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검찰 개혁. 이건 이제 수사권 조정안이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이거 자체는 수사권 조정안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이랄지 적폐 수사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는 굉장히 생각이 같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개혁의 적임자, 적폐 수사의 적임자 맞습니다. 그래서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예측되어 왔고, 또 그 다음에 왜 지금 4명 후보자 중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선택을 했을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와대 자체도 검찰은 기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29명, 그러니까 선배 기수와 자기 동기 기수 29명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모르고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전 정권에서 임명하고 고위직 간부, 검찰 간부를 지냈던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측면, 또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 검찰 길들이기. 길들이기까지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일단 검찰의 어떤 고위직 간부 중에서 어떤 쇄신을 대상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9명이나 되는 검찰 고위직을 다 새로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지검장보다도 기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중에 적어도 20기, 21기 그 밑으로는 어느 정도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29명이 갑자기 없어지면 검찰이 완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보충할 그러한 검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석열 지검장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것이다. 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이 되면 그다음에 검찰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검장급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건 인적 쇄신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자에게 따라붙는 발언 중에, 본인의 발언 중에 가장 유명한 발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마 이 발언일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였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야당에서는 이러저러 반발을 하시는데 이거죠. 한국일보의 하단 제목을 보면 검객 윤석열 적폐 수사 검찰개혁 쌍칼. 쌍칼을 쥔 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양날의 검. 양날의 검.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칼제비인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는데. 쌍칼 아니면 양날의 검이다. 온통 칼 얘기만 나오네. 네. 근데 이 칼이 어느 방향으로 휘둘러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 지명자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 스타일이 그렇다, 원래. 그리고, 검찰 직분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고, 거학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눈치 보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 감안하지도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말이죠. 나중에 우리 여당 쪽의 의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혹은 우리 여당 쪽에서 뭔가 거학에 가까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윤석열 칼에 맞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치려고 하는 야당의 제가 볼 때는 약간 쫌스러운 태도예요. 누가 됐든 거학은 우리 사회 전체 정의를 위해서 없어져야죠.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구분하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검찰총장. 저는 그거를 왜 야당은 굳이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이라고 봐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통제해요, 그거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을 사랑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그리고 또 유명한 말, 나는
그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얘기했던 사감이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검찰 내에서 후보들도 후배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런 각오로 아마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네. 이렇게 임명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된 이후에 청와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기를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청문회 주요 쟁점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건 최영일 평론가께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특히 이 네 번째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껏 임명을 해놨는데 야당의 비판을 무릅쓰고 뭐 할 말은 한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앞에 문무일 검찰총장 선배처럼 반기를 들게 된다면 이거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문무일 총장은 애둘러서 얘기했죠. 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상당히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난감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게 검찰에 이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건데 민주주의의 원리가 분산 아닌가? 근데 그걸 나눠주는 게 왜 위배되는 거지? 그래서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윤석열 이 후보자 아까 검찰을 사랑하십니까? 대단히 사랑합니다. 대단히 사랑한다. 대단히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나눠줘야 되는 이유는 검찰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검찰 조직을 싹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나눠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원래 검찰의 모습대로 바로 세우면 검찰이 부패했으니까 경찰에도 권한을 나눠줘서 상호 견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도 신설해서 견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검찰을 깨끗하게 만들게. 자신 있어. 그럼 전 나눠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연의 자세로 세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전 청와대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네, 그게 네 번째고. 예. 60억대 자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지금 65억 정도로 지금 추정됩니다. 65억. 신고를 65억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80%가 예금이에요. 예. 이것도 약간 특이하죠. 과거에 적지 않은 게 다 주식에 물려 있어서 문제가 됐던 후보자도 있었죠. 근데 80%가 예금이다. 그리고 12억대의 강남 서초구에 지금 자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재산은 거의 대부분 다 부인 겁니다. 부인 거다. 네, 배우자 것이고 후보자 게 아니다.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 원 있어요. 그러면 뭐 2억 5천은 네. 부인 거다. 지금 현재 49억 원은 부인의 예금으로 돼 있고 12억 원의 자택이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몇 억 안 돼요. 부인이 부자군요. 부인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인의 재산 축제 과정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 윤 후보자 결혼을 늦게 했어요. 늦게 했군요. 53세에 결혼을 해서 늦깎이 결혼. 결혼한 지 6년. 그리고 지금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재산 형성이 됐으면 윤 후보자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부인의 재산일 뿐 책임이 없잖아요. 형성 예. 과정에. 그래서 65억 재산 문제는 상당히 쉽게 피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결혼을 참 잘했다. 네. 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케이스군요. 늦게 하길 잘했다. 늦게 하기 잘했다. 그런데 이분이 전좀 예. 로맨티스트 같아요. 53세에 초혼을 했어요. 아까 구수해서 사실은 동기보다도 한 9년, 10년 늦게 이 검찰에 입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시가 늦게 패스됐어요. 그 이유는 또 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719 학번인데 서울대 법대 80년에 바로 5.18이 터집니다. 모의 재판을 대학생들이 합니다. 전두환 어떻게 할 거야? 예. 사형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널리 회자됐어요. 굉장히 그게 이 용감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은 사실에서 계속됐는데 2차에서 여러 번 낙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 본인은 상당히 인생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늦게 결혼을 했고 정말 늦게 지금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부부인데 어찌 보면 뭐 10년 차가 안 된 부부입니다. 재산 문제가 청문회에서 좀 뜨겁게 다뤄질 것 같은데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늦게 사실을 패스하고 또 늦게 결혼을 했지만 남들보다 빨리 가는군요. 윤석열 후보자에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나이로는 빠르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죠.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재밌는 게 기수로는 후배 기수인데 보세요. 초임 검사 때나 연차 낮은 검사 때는 나이가 어디 있어. 기수대로 막 따져요. 근데 한 10년 차, 20년 차 되면 그때부터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가 높은 검사 선배가 사실은 사석에서는 형님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명이 다 옷 벗는 게 아니라 꼬장꼬장한 고위 간부는 난 나갈 테야 그러겠지만 또 이 좀 이제 인생을 인간관계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형님이 총장 됐는데 내가 왜 나가? 이런 기수 분들도 중요하지 있을 않을 수 단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나이냐 기수냐 이게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이 전 남편의 재산 중 상당수가 고유정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윤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의 유족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 씨의 재산이 자칫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법적 상속인은 4살 배기 아들,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강 씨가 가진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박사 과정에 있던 강 씨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 여러 편을 썼고 특허권도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까지는 넘겨줄 수 없는 거예요. 형 준 것도 억울한데 형 노래 결실까지 그쪽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결국 유가족은 법원에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강 씨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더 이상 고유정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모가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번 살인사건 판결과 별개로 친권 상실 여부를 먼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고유정의 전 남편의 유가족들은 정말 황당한 소식을 접한 셈입니다. 친권이 고유정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친권 상실 재판까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전 남편의 법적 상속인은 4살 아들, 생존한 4살 아들이죠. 뭐 특허권도 갖고 있고 재산이 상속자인 아들에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이 될 때까지 전 남편의 예금과 사망보험금과 논문 특허권 모두 친권을 갖고 있는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은 고유정의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란 건데 아니 김광삼 변호사님 얼마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은데 아내가 전 남편을 살해했는데도 친권은 여전히 고유정에게 있는 겁니까? 이건 좀 법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적으로는 뭐 부모가 친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지 않으면 계속 부모로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망한 전 남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금도 있고 사망보험금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논문. 아니면 이제 논문과 관련된 특허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이나 특허권 자체는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자체를 지금 현재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아들, 4살짜리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걸 다 받게 되는데 아들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고유정이 대리를 해서 재산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재산 자체는 고유정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뭐 거기서 이해 충돌 뭐 방지 규정이랄지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마음대로 자기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도 오히려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친권 상실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친권은 박탈될 거라 봅니다. 박탈된다. 네. 왜냐하면 일단 살인 행위를 한 부모고 친권 박탈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어떤 행복이랄지 이익이랄지 양육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상속자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이 아들을 자기가 직접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탈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후견인을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후견인을 고유정의 부모님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경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망한 남편의 남동생이나 부모님이 아마 친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친권이 넘어가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자칫 유가족분들은 지금 황망한 마음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실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다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친권 박탈 소송도 별다리 어려움 없이 아마 박탈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좀 엽기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신을 훼손한 당일에 고유정이 현 남편과 노래방까지 가서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본인은 현재 남편과 노래방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정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난달 31일 새벽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가짜 문자를 하는 거죠. 전 남편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 그날 오후 고유정이 집에 귀가를 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려다 손을 다치고 그 붕대 감고 다닌 영상 봤잖아요. 그러자 현 남편 입장에서는 새빨간 고유정의 거짓말만 믿고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손을 치료받게 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유정이 좋아하는 노래방까지 가서 같이 고유정 달래주고 노래방에서 데이트했다. 즐겼다. 고유정은 정말이지 태어났다. 지인과도 밝게 통화했다. 나 오늘 오빠랑 노래방도 가고 저녁도 먹고 내가 손 다쳤다고 하니까 병원도 데려가줬어. 그런데 그날이 여러분 전 남편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당일. 박용진 의원님. 이건 엽기적입니다. 저 인터뷰를 어제 현 남편이죠. 현 남편이 기자들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세정제? 이런 걸 살 때요.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자기는 충격이었고요. 현 남편이? 현 남편이 지금 보도되는 거를 보면 시신 훼손 이후에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샀던 여러 가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화학제품류들을 살 때 같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행동했었던 것도 자기는 이제 충격으로 남아있고 지금 보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을 훼손한 당일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길래 위로하고 달래주고 노래방도 가고 간식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평온하고 밝게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자기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제주경찰이 와서 긴급체포 하는 걸 보고 내가 다 속았구나 라고 하는 이 충격을 겪으면서 이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나의 아이 얼마 전에 사망한 아이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사이에 그 의붓 아들에게도 해코지를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정황을 어제 그 현 남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 경찰이 이 의붓 아들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는 그럼 잘했을까?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행위와 시신 훼손과 이거를 다 이렇게 은폐 유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초동 수사를 못했던 경찰이 과연 이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현 남편이 제기하려고 하는 여러 의혹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었을까와 지금 과연 수사를 하면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제 현 남편이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쭉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어제 그 관련해서 얘기한 것 중에 좀 이따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졸피된 관련한 건도 이 현 남편이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경찰은 그것도 모른 채로 우사사사 그냥 하다가 그 약봉지가 있는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 안에 약봉지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지나갔대요. 수면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 거구인 전 남편을 해할 수 있었을까를 퀘스천 마크로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으로 오히려 현 남편이 제공했다는 걸 보면
경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현 남편이 세정제를 구입했을 때 고유정의 옆에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아마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또 지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경찰과 현 남편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참 의문의 죽음과 관련돼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 남편의 주장을 들어보면 경찰의 주장이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사건의 본질에서 비껴 있는데 그래도 수상한 점이 지금 이번에 전 남편 살해 사건 이전에 약 3개월 전 3월 2일입니다. 사실은 현 남편의 아들 고유정 입장에서는 의붓아들이 의문의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있는지 경찰이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이 현 남편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꾸 깨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심폐소생을 했다는 거예요. 베테랑 응급 소방사였잖아요. 이 아버지는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 소방관이에요. 예. 소방관이면 CPR, 심폐소생은 기본이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숨을 쉬지 않는다. CPR을 합니다. 했다는 게 이제 아빠의 주장이에요. 그랬는데 이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 이 아들의 부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 심폐소생은 없었다. 보통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면 혹은 피하 출혈이 있는데 CPR을 했다는 어떤 정황도 없다. 이게 국가수의 부검 결과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발표된 거냐면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사건이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에. 이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때 나는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부검 소견에는 심폐소생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지금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일지에는 아빠가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야, 그럼 경찰 뭡니까? 그럼 경찰이 또 이상하잖아요. 기자들이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청주 상당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내가 직접 발표해서 모르겠습니다. 유체 이탈. 그리고 심폐소생은 본 사건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중요한 사안이냐면 경찰이 현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의심하고 있다. 현 남편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안 중요합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단독범행이냐 공범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따졌는데 경찰이 좀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엉뚱한 것 때문에 경찰이 불신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이 팩트를 좀 아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경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없었다. 숨진 아이의 입 주변에는 소량의 혈흔. 저희가 이거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게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이죠. 연결되죠. 갈비뼈 골절이나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에 경찰이 수사 결과로 밝힌 거예요. 그런데 현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경력 10년의 베테랑 소방관. 경찰은 오로지 나의 과실치사만을 의심했다. 그리고 고유정은 15분만 조사했다. 현 남편은 얼마나 황당할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거실에 아이를 눕혀 부모가 CPR 중이었다. 내가 봤다. 기록까지 남겼는데 경찰은 CPR 없었다라고. 그럼 왜 발표를 한 겁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수상한 건 고유정이 더 수상합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에 얼굴 크기보다 넓게 아이의 피가 흘러 있었다. 경찰은 아까 코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현 남편이 사진까지 제공했어요. 그 사진에 따르면 소량의 혈흔이 아니라 현 남편의 주장대로 넓게 아이의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질식했을 때에 나올 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어요. 침대 매트리스까지 스며들 정도로 피해 양이 많았다. 일단 경찰의 발표가 또 틀린 부분이죠. 그러면서 아이의 장례식 마치고 돌아와 보니 피 묻은 전기요가 버려져 있었고 집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이거 그래서 고유정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현 남편은
당신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어떻게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느냐 화를 냈다. 주변 지인들도 친절한 성격인데 그럴 리가 없는 고유정인데 왜 장례식에 안 갔을까? 지금 하나의 다초가 나오잖아요. 장례식에 가지 않고 현장을 치웠다는 것을 현 남편이 진술한 결과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고유정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 아이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CPR의 여부는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혈흔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경찰은 코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다. 아이는 엎드려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남편은 사진 증거도 있는데 얼굴 면적보다 크게 피가 퍼져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에 스며들 정도였다. 이 소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량이죠. 예. 이 4살짜리 아이로 보면 그럼 이 아이의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새롭게 나온 건데 처음에는 이 고유정이 범인은 아니겠지 하고 현 남편이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사망했지만 내 발이 아이의 얼굴 위에 있었어요 등등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고유정의 실체를 우리도 새삼 알고 있지만 현 남편은 얼마나 더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예.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전 믿어지는데 그럼 경찰은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의문점은 박정화 대변인,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리기를 아이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 경찰 주장만 믿고 질식했을 때 소량의 혈흔이 묻을 수 있다. 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현 남편이 제공한 사진과 진술에 따르면 소량의 혈흔이 아니라 흥건하게 젖어있는 핏자국, 이걸 과연 5살이 다 된 아이의 질식사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현 남편이 아이가 이상한 걸 알고 최초의 신고를 좀 119에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출동을 하는데 그 출동 보고서에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김혜민 평론을 말씀하신 CPR을 하고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에 젖어 있는 피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단서를 놔두고도 현 남편이 의심하는,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경찰이 이런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넘어가서 나의 과실만을 주장했다. 왜 그 고유정에 대해서는 15분만 조사하고 말았느냐.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제주 펜션에서 있었던 현장을 정리했던 거나 그렇죠. 아이 장례식에 가지 않고 남아서 집을 정리했던 거나 똑같은 방법이었다. 그렇죠.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주 펜션 현장과 관련한 최근에 전 남편에 관한 사건은 제주경찰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아이에 대한 사건은 청주경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두 관할이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다 부실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남편도 지금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다시금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사실은 지나갔던 거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찾을 수는 없지만 지나갔던 거라도 다시 좀 챙겨가지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난 잘 모른다라고 여전히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예, 고유정과 관련된 새로운 의문점들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 YJ 양현석 대표와 또 이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IC의 마약 의혹 혐의를 제보했었던 공익제보자이죠. 걸그룹 연습생 출신의 한모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모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016년 8월 23일 정확한 날짜를 꼽았어요. YG 사옥 7층 상당히 구체적이죠. 양현석과 내가 독대했다. 거기서. 한모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어차피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쉽다. 나는 네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 네가 경찰에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난 다 할 수 있다. 진술서까지 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한모 씨의 주장입니다만 양현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 한모 씨가 변호사를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결국 BY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1차 진술을 뒤집습니다. YG 만남 이후에 당시 대동한 변호사는 양현석이 선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모 씨는요. 양현석이 저한테 시켰다. 너희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경찰들한테 말해라.
내가 선임했다고 절대 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선임했다라고 말해라 라고 한모 씨가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현석 씨가 선임해준 변호사는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모 씨의 말을 계속 막고 대신 진술을 했다. 경찰이 화내기도 했다. 사건 검찰 송치 석 달 뒤 한모 씨는 검찰 조사 없이 해외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 한모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조사도 한 번도 없었고 연락 자체가 안 왔다. 제보자인 내가 아닌 YG와 검경 유착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까지 한모 씨가 직접 본인의 이야기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한모 씨 주장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현석 대표가 제보자인 한모 씨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급기야 경찰의 조서까지 내가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애초에 2개였는데 딱 그 얘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BI와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빼라. 이 첫 번째,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 하나. 두 번째는 변호사를 대리선임했다. 둘. 이게 두 가지가 한모 씨가 공익제보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양현석 씨는 사퇴를 했지만 사퇴를 하면서 사과를 하고 사퇴한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치욕스럽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참지 못해서 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양현석 씨 측은, 이 YG 측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그런데 한모 씨가 과잉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팩트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려면 진술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8월 날짜에 YG 엔터테인먼트로 양현석이 불러서 양 대표가 불러서 갔을 때 경찰 조사를 받고 갔던 겁니다. 그 전에 경찰 조사에서는 BI 얘기를 진술했다는 거고 카카오톡 캡처된 사진도 증거로 확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 그 진술이 빠져 있다는 게 추후에 확인됐고 경찰 유착 이 의혹이 커졌는데 그 다음에 경찰이 밝힌 게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빠졌다. 그럼 지금 검찰 유착이 또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모 씨 얘기가 정확해요. 검경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밝혀지면 양 대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서야 BI가 소환 예정이에요. 양현석 대표는 언제 소환됩니까? 양현석 대표와 경찰관에 그리고 양현석 대표와 이 한모 씨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명명백백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들어온 뉴스 속보인데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손혜원 의원에게 상당수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취득했고 목포 도시 계획 사전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포의 상당수 부동산을 구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이 매입 이전에 도시 개발 계획을 먼저 취득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박정화 대변인. 도시가 계획될 것을 알고 부동산 21채를 구입했다. 지금 검찰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 사건이 이제 논란이 가장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정보를 손혜원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목포가 잘 되기 위해서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도심 재생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혹은 그 뒤에서 도심재생 계획을 수립하는데 압력을 넣으면서 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지금 그 검찰 발표로는 손혜원 의원이 그 당시에 도심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고 그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구입을 했다라는 게 기소 내용이니까요. 결국엔 뭐 재판 가서 그 재판부의 판결을 또 적극적으로 받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시끄러운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본인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결과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손혜원 의원 이러면 안 되죠. 박용진 의원님. 이젠 민주당 아니잖아요. 나갔죠. 아니 손혜원 의원 사전에 도시재생 사업 계획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해왔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미리 도시개발 계획을 알고서 그 이후에 구입을 했고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도 손혜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남편과 지인 명의까지 해서 땅까지 같이 샀다.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까지 그 보안 계획 미리 입수해서 그거 바탕으로 남편 명의 빌리고 딸 명의 빌려서 손혜원의 측근들이 다 지금 땅을 다 구입했던 거로 나오고 또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이 소개책은 그 보안 자료 일부를 또 절취해서 그걸로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손혜원 의원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후의 행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보도됐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취득했었느냐의 문제는 아마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 아닌가 싶고요. 그 이후에 지인이나 재단들을 통해서 그 목포 지역, 그 해당 지역의 그 가옥들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은 이미 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 지역의 구 적산 가옥들, 일제 시절에 남겨져 있었던 그 가옥들을 도시재생에 잘 섞어서 가면 목포 전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지역을 그냥 대규모로 재개발해서 싹 밀어붙이고 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손혜원 의원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자기가 저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약간 세력 간의 충돌 과정에 나를 음해하는 거다. 그리고 모 방송사와 그 모 방송사의 그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음모론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오늘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은 일단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후자의 내용들보다는 앞서 보도됐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사전에 도시재생계획, 도시재생과 재개발은 좀 다르거든요. 도시재생계획 관련한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제 기억에 또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이 나는 저 도시재생계획을 전혀 몰랐다라고는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투기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투기가 아니라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게 노른자 땅이 될 거를 뻔히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땅을 샀다면 그리고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건 투기죠. 일단 보안 정보를 이제 취득권 자체는 이제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소했는데 이제 범죄 죄명 중에서 부동산 신명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손혜원 의원이 이건 난 내 조카를 위해서 사준 것이다. 그리고 보좌관들은 자기 명으로 알아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도 지금 물론 뭐 판결이 나와봐야지 뭐 정확한 건 알 수 있지만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 본인이 사실은 차명으로 이걸 산 거지 조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공소장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이 또 매입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좌관도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 과정에서 이 보안 자료를 취득해서 이걸 누설했다는 거죠. 지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이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언론서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들이 공소장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가 의혹으로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사실화되지 않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금 제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해당 상임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령 목포에 이런 가치가 있으니 이거를 잘 꾸려보세요라고 촉구하는 것과 그러한 계획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 계획서를 그 국회의원 직분을 이용해서 얻은 뒤에 그걸 가지고 만일에 사적인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문제인 거고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까지 그 얘기했었던 과정은 그런 투기의 과정이 아니다. 각자가 알아서 투자한 거고 자기는 이런 도시재생 과정과는 무관하게 그 가치를 한눈에 보면 딱 보면 알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 좀 이걸 다퉈야 되겠죠.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오늘 검찰의 발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가 가정을 달았습니다. 사실이라면 투기냐 아니냐의 행위에 대해서 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고, 물론 검찰의 수사가 전혀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 사실 묵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재판에서 또 손혜원 의원과 검찰 간의 공방을 통해서 가려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만 지켜볼 거예요. 과정은 복잡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 있었고 이 충돌 아니냐. 근데 저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했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니냐. 국민들 여론은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투기가 아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저는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랬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기자들 모아서 회견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가질 거 아니고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기부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에 내 재산 다 들어갔다. 이 안에 골동품도 있잖아요. 건물도 지금 21채. 그리고 이제 이 보도에는 많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때 의외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이거 다 기부 체납하면 말이죠. 투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기 사재를 넣는데 차명으로 넣었든 이런 거 이제 과정적인 범죄들은 다 처벌받아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기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기부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기부하실 건지를 지켜볼 겁니다. 예. 이 이슈에 대해서 워낙 뉴스 속보인데 손혜원 의원 해당 의원의 주장과 또 반론도 저희가 사후에 반영을 해서 또 여러분께 균형감 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 일반 국민들은 이런 정보 알고 뭘 사기가 참 어렵죠. 이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수첩 Y에 아주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 계신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손이 결박돼 있고 허리에 소화기를 맨 여성의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저물부터 함께 보시죠. 요즘 이렇게 강력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고흥 바닷가에서 양손 묶인 채 40대 여성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분 전남 고흥 갯벌 체험장에서 산책하던 마을 주민이 해안가 갯벌에 엎드려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주민은 놀랐을까요? 여성 시신을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흰색 반소매 상의와 또 어두운 색 하의를 입고 있었고요. 양손은 골프용 햇빛 가리개로 결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이 좀 석연치 않은 건데 허리에 소화기와 벽돌이 묶인 채 발견됐다. 무거운 소화기와 벽돌을 허리에 묶었다는 것은 뭔가 시신으로 하여금 바다에 가라앉게 하기 위한 어떤 범행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분증과 소지품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해경이 시신에 있는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확인해 본 결과 순천에 거주 중인 48살 A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검안 결과 사인은 익사, 허리에 달려있던 소화기는 놀랍게도 이 A씨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경찰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숨진 A씨의 전날 행적은 어떨까? 전날 오전 9시 11분 고흥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내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 10분 뒤 편의점에서 스타킹과 타이즈를 구매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다.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됐는데요. 이 여성이 스타킹 등을 살 때 뭔가 무거운 물건이 든 듯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오후 5시쯤 정류장 인근 낚시점 평상에 혼자 앉아있는 목격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에 종족을 감췄다가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타살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 발견된 시신의 모양만 보게 된다면 이거 타살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여성이 원래 이제 자기 신분증이라든가 모든 그 자기 신분과 관련된 소지품들을 다 없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는 어떤 그 원한이라든가 또는 뭐 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물에 완전히 빠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좀 다양한 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신분증이 없었지만은 이제 지문을 통해 가지고 순천에 사시는 이제 48살 먹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의 그 행적을 이 CCTV 동선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그 9시, 오전 6시에 집을 나가가지고 9시 11분에 바로 이 그 자기가 이번에 사고 난 그 지점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한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는데 뭐 스타킹이라든가 타이즈라든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발견된 거기서 다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샀고 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편의점에 있는 그 종업원이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아마 그것이 방금 얘기했던 소화기나 벽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소화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집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오후 5시에 그 정류장 인근에 있는 낚시점 바로 평상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적어도 이제 경찰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이 여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 반드시 타살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양손이 묶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게 스스로 묶고 또 옆에 달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쉽지가 않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만은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기 몸에 수십 차례 어떤 흉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가격을 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충청도에 있는 뭐 지역에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묶어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상정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해경에서도 뭐 일단 1차 검안을 통해 가지고는 이것이 익사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시신 부검 결과를 통해 가지고 과연 다양한 그 죽음의 원인에 관련해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최근 개인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파악을 해보는 것이 죽음의 원인과 연관해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로또 1등에 좀 당첨되면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고생하는 아내 잘 좀 해주고 또 고생한 부모님도 효도 좀 하고 이런 생각도 모두가 다 할 텐데 국내에서 19억 원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이 1년 만에 좀도둑으로 전락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일단 CCTV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음식점에 한 남성이 터덜터덜 들어옵니다. 터덜터덜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나 지금 뭐 단체 손님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 뭐 한 10몇 명 들어갈 수 있는 룸 있어? 저 뒤에? 룸 있어요? 룸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좀 잠깐 전화 좀 빌려주세요 라고 전화기를 빌립니다. 그러고서 뭔가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이 남성. 난데 지금 왔어. 근데 여기 뭐 깔끔하고 괜찮네. 뭐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내 일행이 있는데 저 앞에 가서 일단 선납금을 좀 먼저 받아라 라고 하자. 갑자기 이 남성이 굉장히 빠르지도 않은데 지금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19억 로또 1등 당첨자, 좀도둑된 사연이 나왔는데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경찰서가 39살의 황모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을 한 사연이에요.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16번에 걸쳐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합니다. 경찰은 범인 추적 중에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CCTV를 포착했습니다. 방금 그 남성이에요. 전화기를 빌리고 나간 척하면서 이 귀금속을 좀 훔쳤다는데 황모 씨가 택시기사에게 나 경남 살았는데 예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고 또 자랑을 한 사실을 확인해요. 아니 택시 타고 도망칠 거면 그냥 도망치지. 그럼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다는 걸 왜 자랑합니까? 경찰은 로또 1등 당첨자를 검색해서 황모 씨를 특징하고 추적 끝에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모 씨 고교 중퇴 후 무직으로 지나다가 2006년에는 폭행 및 갈취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경남 진주에서 수배자에게 로또 1등이 찾아옵니다. 총 19억 중 세금 떼고 14억 원으로 이른바 인생 역전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집도 선물하고요.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형 명의의 호프집과 PC방도 매입을 합니다. 2006년 3월에 수배자였으니까 불신검문으로 잡혔지만 내가 로또 1등인데 유명 변호사 선임해서 3개월 만에 또 석방돼요. 인생 역전. 그런데 이후에 술집에 가고요. 유흥업소 가고요. 카지노 가고요. 1년 만에 14억 원을 거의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후 구속, 출소, 로또 구매, 매주 로또 구매. 다시 절도, 전과 22범 이상의 좀도둑을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그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정말로 마음 다잡고 새롭게 인생을 역전할 것이지 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만에 허비해버립니까? 14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4억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돈인데 근데 쓰기는 굉장히 쉬워요. 쓴 과정을 좀 보면 물론 아버지 집도 사줬습니다. 근데 뭐 PC방을 한다랄지 아니면 유흥업소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 그 중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네. 변호사 비용 얼마 지불했는지 알아요? 얼마요? 무려 1억 원을 지불했어요. 와, 통 크게 그냥 1억 지불했군요. 그러니까 뭐 1억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은 14번 쓰면 없는 거예요. 뭐 금방 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본인을 보면 이 로또가 당첨되기 전부터 약간의 어떤 범죄적인 성향이 있었던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또가 당첨됐을 때도 그 PC방에서 뭘 갈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또가 당첨된 다음부터는 범죄 행위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거의 한 2007년, 8년 때 이걸 전부 다 소진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2008년에 검거됐을 때 전과 22범이었어요. 전과 22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굉장히 범죄의 성향이 강하고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본인이 로또에 당첨된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로또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만 로또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린 그걸 거죠. 놓치고 아주 상습적으로 본인이 몸에 익혔던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오면서 저렇게 잡혔는데 아까 그 김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잡히게 된 경위를 보면 본인이 절도를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택시 운전사한테 나도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또 다른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나는 경남에서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 디테일하게. 그렇죠. 근데 로또에 거금을 당첨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경찰을 추적을 해보니까 경남 로또 당첨.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단 잡아서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또 구치소에. 그래서 아무튼 본인의 어떤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그런 사례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도 로또 사십니까? 저는 사본 적은 없습니다. 사본 적 없으시군요.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사시는 반듯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쪽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사도 잘 안 되십니까? 승산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평생에 걸쳐가지고 로또 1등 된 것이 가장 짜릿한 기억이 아닌가. 제가 볼 땐 제일 잘한 게 자기 아버지에게 집 사준 게 제일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도로남. 네. 근데 도로 도둑이 돼버린 그런 도로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핫플은요,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시위. 두 번째는 열대과일 리치. 세 번째는 한선규 사무총장. 그리고 네 번째는 인천시장님 같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200만 시위 촉발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 포착된 홍콩 시위대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홍콩 정부의 잠정 중단 발표에도 홍콩 시민들은 완전 철폐를 외치며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민들이 일제히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시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죠. 시위 행렬은 구급차가 나타나자 길을 터주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스스로 빠르게 길 양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퍼지며 홍콩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응원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수차례 모세의 기적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홍콩 매체의 한 정치부 기자는 자신의 SNS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고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님 홍콩에서 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잘 되는 집안에 모두 잘 된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국민들의 시위, 성공하는 국민들의 집단 행동에는 저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16년 촛불 집회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촛불 집회 많으면 수십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치거나 혹은 유혈 사태 전혀 없이 성숙하게 평화롭게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누가 도대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거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홍콩의 이 민주주의 시민 행동은 사실은 무산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자신들과는 다른 체제에서 성장하고 또 시민의식을 키워오면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홍콩을 손에 쥐려고 하면서 이런 마찰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인류사적인 가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중국 정부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홍콩에서 이런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열대과일이 핫플 주인공인데 곧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열대과일 리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리치 섭취로 인한 어린이 5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또 리치 재배 지역에서도 어린이가 최소 31명이 집단 사망했고 지난해 6월 중국에서는 어린이 10명이 사망했는데요. 양귀비가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과일로 최근 디저트로 인기를 얻고 있는 리치를 먹고 사망한 이유. 바로 덜 익은 리치를 빈속에 먹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열대과일 리치에 함유된 성분으로 인해 저혈당증에 따른 뇌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덜 익은 리치를 공복 상태에서 다량 섭취 시 구토, 의식불명, 사망에까지 이뤘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 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식약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잘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의 한선교 사무총장이 어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다라고 밝힌 건데요. 황 대표 취임 이후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뜻을 표했고 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 총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맞다며 이 때문에 지난주 당회의에 몇 번 빠져 더는 할 수 없다는 뜻을 황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돌연 사퇴 배경을 놓고 종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이은 막말 논란이 교체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당 주요 사안 결정 때마다 계속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이유일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흠모하던 선배 황교안 대표와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원 대변인, 한송기 사무총장이 좀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물러났어요? 의외로 이제 갑작스러웠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처음 총장 임명됐을 때 흠모하는 선배가 제안을 해서 흔쾌히 내 일을 하겠다고 하고 최근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의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했고 그게 이제 수용됐으니까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건강 문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그 갈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뭐 그때 보면 되는데 저는 그 차기 사무총장을 황 대표가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추측들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뭐 일부 의원들 탈당설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해질 수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쯤 지나서 지금 향후 진짜 이제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고비가 되는 그런 시기라 황 대표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 그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하풀 주인공인데요. 인천시에서 19일째 계속해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분들이 큰 걱정인데 인천시장이 결국 사과했어요.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돗물 피해로 얼마나 고통과 불편이 크십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19일 만에 박남춘 시장이 사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한 건데 인천시는 총체적 복구가 필요하다며 배수 작업과 정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대다수 시민은 이미 늦었다는 반응과 함께 대책 자체가 늦게 발표됐고 원인도 지금 모르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 수돗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다는 거죠. 수돗물을 대신해서 생수로 밥하고 생수로 설거지하는 건 기본이고 수돗물을 쓰지 못하니 샤워를 할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생수를 쓰는 가정이 늘었다는데요. 생수 샤워에 이어 심지어 아이들의 급식 메뉴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식판에는 국이 담겨야 할 자리에 망고 주스까지 놓였습니다. 국 대신 좀 목이 마를까봐 달콤한 음료수를 주게 되고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적수 현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먹이게 학교에서는 걱정되니까. 이 물을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원인을 몰라서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이 정상 복구되길 바랍니다. 마침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환경부가 지금 밝혔는데요. 붉은 수돗물은 무리한 이 수계 전환 때문이다. 유속이 2배 빨라져서 관 안에 있는 녹물과 또 물때가 떨어져서 빨갛게 된 거다. 결국 그 빨간 성분의 정체는 녹과 물때. 이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알면 이게 녹과 물때인 거로 지금 환경부가 공식 밝힌 겁니다. 탁독의 고장으로 적수 사태가 장기화됐다. 환경부는요, 인천시의 수돗물 수계 전환 대응 계획이 미흡하다라고 지금 인천시의 대응 계획도 꼬집은 상황이에요. 환경부는 오는 29일까지 인천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도 밝혔는데 이게 환경부 결과가 지금 마침 나왔는데 이거 들으니까 인천 주민들 입장에서 더 황당해요. 더 황당해요. 지금 29일이면 오늘이 18일이니까 11일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20일째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인천의 일부 지역이라 이게 지역 뉴스, 뭔가 특이한 일이 생겼구나. 며칠이면 해결되겠지 그랬는데 20일이 됐는데 아파트에 반나절 단수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지금 이 초여름에 이 날씨에
뭐 샤워도 좀 해야 되고 뭐 얼굴이라도 닦아야 되고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런데 단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일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예. 근데 20일 동안 근데 초기에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물이 시뻘개요. 지금은 물이 조금 엷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마셔도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격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 13일에 이미 한 이제 5일 정도 지났죠. 그때 이제 인천시 상수소 사업본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왜 먹어도 된다 그랬느냐? 답을 못 해요. 대책이 뭐냐? 대책이 없어요. 그럼 설명을 왜 했느냐? 30분 만에 파장이 됐고 어제 결국 박남춘 시장이 사과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어제 사과할 때도 대책이 뭐냐? 대책을 곧 낼 겁니다. 그럼 대책이 없이 오셨네요? 사과는 왜 하셨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제 원인이 나왔는데 원인이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인데 이 원인이 뭐라고 이게 20일이 걸립니까? 녹물과 물때.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인천 주민분들의 좀 불편함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이거는 좀 제대로 해야죠. 인천시에서 좀 제대로 대책 싸우고 했어야죠.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제가 또 이 충청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 힐링 뉴스는 이 충청도의 훈훈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슈. 오랜만에 쓰니까 잘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배재대학교에서 16년간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조동주 선생님이 힐링 뉴스 주인공인데 배재대가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동주 경비원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붓자. 그렇게 꼬박 3년 동안 500만 원을 모아서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라고 500만 원을 쾌척을 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든 이 배재대 총장이며 대학을 사랑하는 조동주 경비원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감사를 표현한 직원들의 마음도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한남대학교의 총장님 이덕훈 총장인데요. 전용차를 아예 없애자. 전용차 총장의 전용차를 운행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이 1억 5천만 원. 취임 후 4년째 4km를 걸어서 출퇴근을 해서 이렇게 아낀 돈이 4억 5천만 원을 학교 장학금으로 또 쾌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방의 대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한 분은 경비원